고요함이 깨진 것은 화요일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신한은행 강남 지점의 객장은 점심시간의 북적임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채 나른한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은 대리석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간간이 들려오는 컴퓨터 자판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가 그 평온함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미 용무를 마치고 떠났고 몇몇 남은 사람들은 대기 의자에 앉아 무료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출입문 바로 옆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는 보안 요원 박진우는 이 모든 풍경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쉰을 간 넘긴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약간은 낡아 보이는 제복은 그의 평범함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누가 보아도 지루한 오후의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중년의 경비원으로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등은 등받이에 완전히 닿지 않은 채 미세하게 떠 있었고 감은 눈꺼풀 아래 눈동자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은행의 두꺼운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평화롭던 분위기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소리에 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으며 딱 달라붙는 검은색 셔츠 위로 단단한 근육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의 눈썹 위에는 험악한 인상을 완성하는 긴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황철민이었다. 이 일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악질 사채업자이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폭력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의 뒤에는 비슷한 차림새의 두 남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주변을 위압적으로 훑어보았고 그들의 눈빛에 닿은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은행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나른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불길한 긴장감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황철민 일행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창구 쪽으로 향했다. 그들의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객장을 무겁게 울렸다. 황철민은 가장 가까운 창구 앞에 서더니 손바닥으로 대리석 카운터를 강하게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창구 너머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이었다. 이제 갓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신입 행원이었다. 지점장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황철민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말에는 최소한의 예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수연은 겁에 질린 얼굴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손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용무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녀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교육받은 적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해버렸다. 황철민은 코웃음을 쳤다. 용무, 너 같은 애송이가 알아서 될 일이 아니야. 그냥 지점장 멱살 잡으러 왔으니까. 늙은 너구리 새끼 빨리 불러오라고 그는 이수연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험악한 말투와 노골적인 무시는 그녀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다. 바로 그 순간 황철민의 뒤쪽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그의 위세에 놀라 주춤거리다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놓치고 말았다. 쨍그랑 금속성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황철민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의 근원지를 노려보았다.
지팡이를 주우려 허리를 숙이던 할머니는 그 살벌한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황철민은 할머니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아, 씨발, 뭘 잘했다고 노인네가 시끄럽게 굴어. 눈깔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사람 지나가는 거 안 보여. 그의 입에서 나온 거친 욕설에 할머니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주변의 다른 고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들을 말리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당연한 반응이었다. 저 험악해 보이는 남자들과 엮여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수연은 달랐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당함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어르신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사과하세요.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은 오히려 황철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황철민은 재미있다는 듯 천천히 이수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호. 이거 봐라. 계집애가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여기가 니네 집 안방인 줄 알아. 그는 한 걸음 더 창구 쪽으로 다가섰다. 두려움에 질린 할머니는 어느새 다른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그때까지 출입문 옆에서 미동도 않던 박진우가 천천히 눈을 떴다. 졸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눈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감은 눈으로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고 뜬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황철민의 얼굴, 그의 뒤에 선 두 남자의 인상착에 그들의 거친 행동, 그리고 겁에 질린 직원들과 고객들의 표정까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황 분석이 끝나 있었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급작스러움이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침착했다. 그는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황철민 일행이 있는 창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모두의 관심은 황철민과 이수연에게 쏠려 있었기에 늙은 보안요원의 존재는 완전히 잊혀 있었다. 그의 발걸음 소리를 먼저 인지한 것은 황철민의 부하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다가오는 박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적인 표정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에게 박진우는 그저 귀찮은 파리 한 마리 정도로 보였을 뿐이다. 박진우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은 오직 황철민의 등과 그가 서 있는 위치,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젊은 시절 적진의 한복판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훈련받았다. 수많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집중력을 유지했다. 지금 이 은행 객장은 그가 겪었던 수많은 위기 상황에 비하면 아이들 장난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며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가진 인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무기라는 것을 그는 황철민의 바로 뒤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명확하게 들려왔다. 손님, 여긴 은행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황철민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감히 누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금 전까지 문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늙은 보안 요원이었다. 박진우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은행 객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뒤흔들었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황철민에게 쏠려 있던 모든 시선이 이제는 소리가 난 방향, 즉 낡은 제복을 입은 늙은 보안요원에게로 옮겨갔다. 황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쾌함, 그리고 지금 내까짓게 감히 나에게 말을 걸어라는 식의 오만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박진우의 모습이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아첨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무기질적이고 담담한 시선일 뿐이었다. 황철민은 잠시 동안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박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피곤해 절어 보이는 얼굴, 어딘가 구겨진 듯한 제복. 그는 눈앞의 상대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그저 자기 분수를 모르는 늙은이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순간 황철민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오더니 이내 객장이 떠나갈 듯한 폭소로 변했다. 푸하하하, 이게 지금 무슨 코미디야, 영감님. 방금 나한테 한 소리야. 그는 배를 잡고 웃으며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을 돌아보았다. 부하들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사장님, 저 영감님이 아무래도 노망이 드셨나 봅니다. 어디서 약주라도 한 잔 걸치고 오셨나 보지. 냄새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다. 창구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수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박진우가 자신과 할머니를 위해 나섰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는 불보듯 뻔했다. 저 무자비한 남자들이 힘없는 노인을 가만둘 리 없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그녀의 마음속 외침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지점장실 문이 황급히 열리며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의 중년 남자가 튀어나왔다. 김성태 지점장이었다. 그는 소란을 듣고 나온 것이 분명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엎어진 채 부하들의 부축을 받고 있는 남자와 험악한 표정의 황철민, 그리고 그와 대치하고 있는 박진우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거의 구르다시피 달려나와 황철민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아이고, 황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십니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정말 죄송합니다. 김 지점장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공손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연신 이마의 땀을 닦아냈다. 황철민은 김 지점장을 경멸의 눈빛으로 흘끗 쳐다보았다. 김 지점장, 당신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 모를 늙은 경비원 새끼가 감히 나한테 훈계질을 하잖아. 김 지점장은 사색이 되어 박진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질책이 가득했다. 박 선생 지금 뭐 하는 건가? 어서 황 사장님께 사과드리지 못해. 그는 박진우가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전에 빨리 수습하고 싶었다. 하지만 박진우는 김 지점장의 다급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황철민을 응시하며 이전과 똑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점장님, 이분들이 은행의 평온을 해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즉시 퇴장 조치해야 합니다.
박진우의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김 지점장은 거의 울상이 되었다. 아니, 박 선생, 지금 제정신인가? 상대가 누군지 보고 말을 해야지. 그는 황철민의 눈치를 살폈다. 황철민은 이제 웃음을 거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김 지점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김 지점장, 당신 대출 연장 건 말이야.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당신 은행은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나 보지. 이따위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왜 당신들 실적을 올려줘야 하지. 그 말에 김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은행의 실적과 자신의 목이 걸린 문제를 건드리자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박진우에게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쳤다. 당장 황 사장님께 무릎 꿇고 사죄드려. 당신 때문에 우리 은행이 망하게 생겼어. 하지만 박진우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고요한 섬처럼 서 있었다. 그는 김 지점장의 절규를 등 뒤로 흘려들으며 오직 황철민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낮고 단단해져 있었다. 손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그것은 예의 바른 요청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황철민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종류의 인간은 처음이었다. 자신의 위협과 지점장의 애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늙은 보안 요원. 그의 평온함은 황철민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짓밟고 있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이봐, 영감. 황철민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김 지점장을 옆으로 거칠게 밀쳐내고 박진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팔 하나 길이도 채 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나 본데.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줄게. 여기서 왕은 나야. 내가 소리를 지르든 물건을 부수든 그건 내 마음이라는 소리야. 그리고 너 같은 하찮은 늙은이는 그냥 입 닥치고 내가 하는 대로 구경이나 하면 되는 거고. 알았어.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황철민의 눈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강력한 거부의 의사를 담고 있었다. 황철민은 주먹을 쥐었다.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었다. 좋아.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듣는 모양이군. 그럼 몸으로 가르쳐주는 수밖에. 그는 뒤에 있는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다. 부하들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박진우의 양옆으로 다가서기 시작했다. 객장에 있던 몇 안 되는 고객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몇몇은 이미 조용히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 이수연은 두 손을 모아 쥐고 떨고 있었다. 김 지점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박진우를 도울 수 없었다. 그는 세 명의 흉악한 남자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다. 황철민은 박진우의 귓가에 속삭이듯,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묻지. 여기서 조용히 무릎 꿇고 내 구두를 핥을 건가? 아니면 여기서 팔다리 하나 부러져서 실려 나갈 건가? 그의 말과 함께 한쪽 부하가 박진우의 어깨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박진우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찔했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고요한 전조와도 같았다. 황철민의 마지막 경고와 함께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박진우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손은 느리고 거만했다. 상대방을 조금의 위협으로도 여기지 않는,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가 묻어나는 움직임이었다. 그는 박진우의 어깨를 잡아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칠 생각이었다. 늙은이의 뼈가 부러지든 말든 그것은 그의 알 바가 아니었다. 그의 손가락이 박진우의 제복에 닿으려는 찰나, 정지된 시간처럼 느껴지던 모든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부하의 손이 박진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김 지점장은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고 이수연은 낮은 비명을 삼켰다. 모두가 힘없이 쓰러지는 늙은 보안 요원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수백 년 된 거대한 바위처럼.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두 발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오히려 어깨를 밀친 부하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사람의 어깨가 아니라 단단한 벽을 민 것 같은 충격을 손목에서 느꼈다. 예상치 못한 반동에 그의 몸이 뒤로 살짝 휘청거렸다. 뭐야? 그의 입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황철민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 비쩍 마른 늙은이가 어떻게 건장한 성인 남성의 힘을 정면으로 버텨낸단 말인가. 이 새끼가 힘 좀 썼나 보네. 황철민은 자신의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박진우에게 바싹 다가서서 그의 얼굴 바로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한 담배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박진우의 코를 찔렀다. 영감. 평생 이런 싸구려 제복이나 입고 문지기 노릇이나 하니까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지. 한 달에 얼마 받아. 그 돈으로 자식들 과자값이나 제대로 대줄 수 있어.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려는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박진우의 인격을 모독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철저히 짓밟아 감히 자신에게 대항하려 했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의 부하들도 다시 기세등등해져서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사장님, 저런 늙은이는 연금 받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예요.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돈도 못 번다고 구박이나 받겠지. 모욕적인 언사들이 비수처럼 박진우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그는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무심했다. 그의 침묵은 황철민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마치 단단한 강철벽에 주먹질을 하는 듯한 무력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쓸데없는 게임을 계속할 인내심이 없었다. 이 개새끼가 끝까지 무시를 해. 황철민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마침내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자신의 손을 뻗어 박진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제복의 옷깃이 그의 악력에 우그러들며 우드득하는 소리를 냈다. 그는 박진우를 자신의 눈앞까지 끌어당겼다. 이제 두 사람의 얼굴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되지 않았다. 황철민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늙은 쓰레기 새끼야. 내가 바로 황철민이야.
내 놈 같은 버러지 목숨 하나쯤은 그냥 길바닥에 처박아 버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라고 이제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광기로 가득 차 으르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가진 무게가, 그 이름이 상징하는 공포가 이 늙은이를 굴복시키리라 확신했다. 이 강남의 뒷골목에서 황철민이라는 이름은 곧 법이었고 거역할 수 없는 힘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진우에게서 마침내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큰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의 표정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거나 어깨가 움츠러드는 그런 종류의 변화가 아니었다. 변화가 일어난 곳은 그의 눈동자였다. 지금까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던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마치 시베리아의 만년설 아래 잠들어 있던 화산이 깨어나는 것처럼 차갑고도 무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주변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황철민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는 갑자기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꼈다. 눈앞에 놓이는 더 이상 그가 알던 힘없고 초라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또 수많은 죽음을 집행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하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멱살을 잡힌 박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같이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을 녹일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황철민의 손에 고정되었다. 손 놔. 그 말은 짧고 단호했다. 명령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요구였다. 황철민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의 뇌가 박진우의 말을 이해하고 반응하기를 거부했다. 박진우는 시선을 들어 황철민의 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를 실어 말했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은행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황철민은 자신의 손에 잡힌 것이 사람의 멱살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뇌관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리고 말았다. 조용히 잠들어 있던 전설의 심기를 그는 자신의 어리석고 오만한 손으로 직접 건드려 버린 것이었다. 박진우의 마지막 경고는 허공으로 흩어졌다. 황철민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평생을 힘의 논리로 살아왔다.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고, 그는 언제나 강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를 늙은 경비원 하나가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경고 내놈 따위가 감히 누구한테 경고를 해. 황철민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는 박진우의 멱살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늙은이의 목을 졸라 숨통을 끊어버릴 기세였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상대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공포에 질려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것만이 상처받은 그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고 박진우의 제복 옷깃이 비명처럼 구겨지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일어났다. 시간이 팽팽하게 늘어나는 듯한 감각 속에서 박진우가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지도 그렇다고 과시적인 동작이 있지도 않았다. 그것은 수만 번의 반복 훈련을 통해 몸에 각인된 오직 효율성만을 극대화한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먼저
그의 왼손이 번개처럼 솟아올라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황철민의 손목을 감쌌다. 그것은 붙잡는다는 느낌보다는 마치 정교한 기계 부품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듯 정확하고 부드러운 접촉이었다. 황철민은 자신의 손목에 닿는 차가운 감촉에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하기도 전에 박진우의 오른손이 움직였다. 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예리한 칼날처럼 모아져 황철민의 팔뚝 안쪽 힘줄과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어느 한 지점을 정확하게 찔렀다. 그것은 강한 타격이 아니었다. 그저 툭 하고 건드리는 듯한 가벼운 접촉이었다. 하지만 그 접촉이 가져온 결과는 파괴적이었다. 크아아아. 황철민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짐승의 것에 가까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은행 객장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고통으로 가득 찬 절규였다. 그 순간 그의 팔 전체를 지배하던 모든 힘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강력한 전류가 팔을 타고 흘러뇌까지 찌르는 듯한 격통과 함께 팔 전체가 마비되어 버렸다. 그의 뇌는 필사적으로 팔을 움직이라고 명령했지만 신경 전달 체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팔은 그의 의지를 배신했다. 박진우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던 그의 손가락들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없이 풀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팔을 붙잡고 뒷걸음질 쳤다. 몇 걸음 물러나지 못하고 그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불신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내 팔이, 이 개새끼가 내 팔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마비된 자신의 팔을 다른 쪽 손으로 붙잡고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팔은 마치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축 늘어져 흔들릴 뿐이었다. 이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황철민의 두 부하는 자신들의 보스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늙은 보안 요원이 손을 한번 까딱했을 뿐인데 산처럼 보였던 보스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서 조롱과 비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순수한 혼란과 공포가 자리 잡았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한 명이 다급하게 외치며 황철민에게 달려갔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만 내뱉을 뿐이었다. 다른 한 명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박진우와 황철민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뇌는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어떻게 저 늙은이가 대체 어떻게 마술이라도 부린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지만 그 어떤 질문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은행 안의 공기는 이제 완벽하게 변해 있었다. 이전까지 공간을 지배하던 황철민 일당의 위압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정체 모를 공포가 내려앉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김 지점장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창구 너머의 이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가 아닌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고객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박진우는 여전히 처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구겨진 제복 옷깃을 무심하게 한번 털어냈을 뿐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황철민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에 널브러진 돌멩이를 보는 듯한 아무런 감정이 실리지 않은 시선이었다. 급소를 건드렸다. 박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신이 내리는 선고처럼 들렸다.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이 함부로 힘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것뿐이다. 운이 좋으면 몇 시간 뒤에 감각이 돌아올 거고, 운이 나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거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황철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황철민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박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급소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밝혔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체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명적인 기술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상대해왔던 뒷골목의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와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눈앞에 놓이는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몸을 무기로 사용하는 훈련된 살인 기계였다. 이 괴물 같은 새끼. 황철민은 간신히 욕설을 쥐어짰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위세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두려움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의 자신감과 오만함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포식자가 아니었다. 그는 압도적인 존재 앞에 선 한 마리의 겁먹은 사냥감에 불과했다. 박진우는 그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선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나머지 두 부하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이 닿자 그들은 마치 독사 앞에 선 개구리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박진우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너희도 저렇게 되고 싶나? 박진우의 조용한 질문은 얼어붙은 공기 속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위협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황철민의 두 부하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독사 앞에 선 쥐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 명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는 보스를 부축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멍하니 서서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보스를 버려두고 갈 수 없다는 의리 아닌 의리, 그리고 눈앞의 노인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뒤섞여 혼란을 일으켰다. 고통 속에서도 황철민의 정신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는 팔의 마비보다 더 끔찍한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여기서 이 늙은이에게 당하고 물러난다면 강남 뒷골목에서 쌓아 올린 자신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것이었다. 그는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뭐 해. 이 병신들아, 저 새끼 죽여버려. 당장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인해 갈라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여전했다. 그 명령은 두 부하에게 마지막 선택을 강요했다. 잠시 동안의 망설임. 그 짧은 순간 그들의 눈빛이 교차했다. 이대로 물러나면 황철민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고 덤벼들면 눈앞에 정체 모를 괴물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다. 결국 그들을 움직인 것은 더 익숙한 공포, 즉 황철민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멍하니 서 있던 부하의 눈빛이 도끼로 가득 찼다. 그는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곳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두었던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이런 시발. 늙은이가 곱게 죽고 싶지 않나 보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쩍이는 한 뼘 길이의 날카로운 단검이었다. 칼날이 드러나는 순간 은행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지금까지는 맨손으로 벌어지는 난투극이었지만 이제는 흉기가 등장한 살인 미수 현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수연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고 김 지점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하지만 박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칼날이 아니라 칼을 쥔 남자의 눈을 향해 있었다. 그는 그 눈동자 속에서 이성이 마비된 자의 광기와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 억지로 쥐어짜낸 허세를 읽었다. 저런 자들이 가장 위험하다.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박진우의 온몸의 신경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의 몸은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내부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수 있는 압축된 용수철과 같았다. 죽어 단검을 든 남자가 기합 소리와 함께 박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훈련받은 자가 아니었다. 그저 칼을 쥐고 상대를 위협하며 마구잡이로 휘두를 뿐이었다. 그는 박진우의 복부를 향해 칼을 찔러 넣었다. 아마추어의 어설픈 공격이었지만 그 칼날 끝에는 분명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박진우의 몸이 옆으로 살짝 비켜섰다.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신기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남자의 칼날은 허공을 갈랐다. 그는 자신의 공격이 빗나간 것에 당황하며 몸의 중심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바로 그 찰나의 빈틈. 박진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비켜서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켜 남자의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왼손으로 칼을 쥔 남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다. 동시에 오른손 손바닥으로는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강하게 가격했다. 뚜둑 소름 끼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객장에 울려 퍼졌다. 남자의 입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하는 짧은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에서 단검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쨍그랑하는 소리를 내며 굴렀다. 박진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꺾은 채 그대로 그의 몸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대리석 바닥에 처박혔다. 그는 고통 속에서 몸을 비틀었지만 완전히 제압되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과정은 1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칼을 든 남자가 달려들었다가 다음 순간에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으로 보였을 뿐이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 그것은 싸움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마지막 남은 부하는 이 광경을 보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는 부축하던 황철민을 내팽개치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박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2명의 부하에게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황철민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이제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박진우는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황철민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마침내 박진우가 황철민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황철민을 내려다보았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질책이나 욕설보다도 더 무서운 압박감을 만들어냈다. 황철민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마비된 팔의 고통과 온몸을 지배하는 공포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사시나무처럼 떨며 눈앞에 괴물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박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707 특임대대.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생소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다. 황철민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707, 그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었다. 국가가 보유한 최정예 특수부대, 테러리스트들을 상대하는 인간 병기들의 집단. 설마 이 늙은이가. 박진우는 품 안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는 낮고 해진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의 신분을 증명하는 낡은 군인 신분증이었다. 사진 속의 젊은 군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선명하게 밝힌 글자들이 있었다. 예비역 상사 박진우. 그는 신분증을 황철민의 눈앞에 보여주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경고가 아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통보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내 놈은 방금 군인을 상대로 흉기를 꺼내 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 순간 황철민은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히 성질 고약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국가가 길러낸 살아있는 무기, 잠들어 있던 호랑이의 꼬리를 밟아버린 것이었다. 그 이름과 직책이 황철민의 귓가에 밝히는 순간 그의 뇌리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707 특임대대라는 전설적인 이름. 그리고 눈앞에서 실체로 확인된 군인 신분증. 이 모든 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오만함과 자존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다. 그는 공포에 질렸지만 그 공포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수치심이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개 늙은 경비원에게, 그것도 전직 특수부대원이라는 작자에게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인간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에 몰리면 이성을 상실하고 가장 원초적인 반응을 보인다. 황철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고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그의 모든 것을 지배했다. 죽여야 한다. 저 늙은이를 여기서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 그의 명예, 그의 자존심, 그의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는 마비된 팔의 고통도 잊은 채 성한 나머지 팔로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개소리 집어치워 내 놈이 707이든 지랄이든 상관없어. 황철민은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아직 싸울 의지가 남아있는 마지막 부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부하는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뭐해? 이 등신아, 저 새끼 죽이라고 했잖아. 같이 덤벼. 하지만 그 부하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본능이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다. 도망쳐라. 저것은 인간이 아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황철민은 그의 망설임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부하를 향해 달려가 뺨을 후려쳤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부하의 고개가 돌아갔다. 내 명령이 안 들려. 이 개새끼야. 그 폭력은 부하의 공포를 잠시나마 마비시켰다. 그는 황철민의 광기에 휩쓸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박진우를 향해 다시 자세를 고쳐 잡았다. 이판사판이었다. 어차피 이대로 도망쳐도 황철민에게 죽고 덤벼도 저 괴물에게 죽는다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자는 심정이었다.
크아. 그는 짐승과 같은 함성을 지르며 박진우를 향해 무작정 돌진했다. 특별한 기술도 계획도 없는 오직 공포를 이기기 위한 맹목적인 돌격이었다. 황철민 역시 성한 팔을 휘두르며 함께 달려들었다. 비록 한쪽 팔은 마비되었지만 그의 육중한 체중이 실린 돌진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이었다. 두 마리의 성난 들소가 한 사람을 향해 달려드는 형국이었다. 은행 안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아무리 대단한 특수부대원이라 해도 저렇게 무모하게 달려드는 두 명의 건장한 남자를 동시에 상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박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달려드는 두 남자의 움직임, 그들의 속도, 보폭, 어깨의 각도, 그리고 무게중심의 이동을 한눈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대응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단 하나의 수를 선택했다. 먼저 달려든 것은 겁에 질린 부하였다. 그가 박진우의 멱살이라도 잡으려는 듯 팔을 뻗는 순간 박진우의 몸이 움직였다. 그는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반보 옆으로 비켜서며 상대의 힘을 흘려보냈다. 동시에 그의 오른손이 상대의 뻗은 팔목 안쪽을 가볍게 낚아챘고 왼손은 상대의 팔꿈치를 지렛대처럼 받쳤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리를 축으로 삼아 부드럽게 몸을 회전시켰다. 억부하는 자신의 몸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유도의 업어치기와 비슷했지만 그보다 훨씬 간결하고 치명적인 기술이었다. 박진우는 그를 공중에서 완전히 제압한 뒤 그를 방패 삼아 뒤따라오던 황철민을 향해 그대로 던져버렸다. 컥. 황철민은 피할 겨를도 없이 날아오는 자신의 부하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두 개의 육중한 몸이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음이 발생했고 그들은 볼링핀처럼 뒤엉켜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이 모든 것은 단 2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박진우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움직였고 두 명의 공격자는 자기들끼리 부딪혀 자멸해버렸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진우는 그들이 자세를 추스를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두 사람을 향해 지체 없이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먼저 나뒹군 부하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상체를 일으키려 했다. 그 순간 박진우의 군화 발이 그의 등을 가볍게 밟았다. 그것은 내리찍는 공격이 아니었다. 그저 툭 하고 얻는 듯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발끝은 척추와 신경이 만나는 급소를 정확하게 누르고 있었다. 그 부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온몸의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며 그는 다시 바닥에 얼굴을 처박았다. 그는 기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몸을 전혀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황철민뿐이었다. 그는 충돌의 충격과 마비된 팔의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쳤다. 그는 박진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목표물을 무력화시키는 것만을 생각하는 감정이 배제된 사냥꾼의 눈이었다. 황철민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오지 마, 이 괴물 새끼야, 오지 마. 박진우는 그의 절규를 무시하고 그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의 성한 쪽 어깨를 향해 손을 뻗었다. 황철민은 반사적으로 팔을 휘둘러 저항하려 했지만
박진우의 손가락은 뱀처럼 그의 방어를 뚫고 들어와 어깨 위의 한 지점을 정확하게 눌렀다. 그 순간 황철민의 다리에서 모든 힘이 풀려나갔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박진우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황철민의 목덜미를 잡아채는 대신 그의 턱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는 그의 고개를 들어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황철민은 박진우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았다.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요히 그리고 깊게 황철민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시선은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더 강력하게 황철민의 영혼을 짓밟았다. 수치, 굴욕, 공포, 절망, 모든 감정이 뒤섞여 황철민의 내면을 파괴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힘으로도, 기세로도,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겁에 질린 한 마리 동물의 눈빛만이 남았다. 박진우는 그의 턱을 잡았던 손을 놓았다. 황철민은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 바닥에 쓰러진 세 명의 남자. 그들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았다. 은행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오직 쓰러진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박진우는 그들의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제복은 조금 흐트러졌지만 그의 자세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겁에 질려 있던 직원들과 고객들의 눈빛은 이제 경외감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우는 가볍게 자신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저 먼지를 털어내는 듯한 평온한 몸짓이었다. 싸움은 끝났다. 압도적인 힘의 과시가 끝나고 찾아온 침묵은 무거웠다. 은행 객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전쟁터의 아침 같았다. 바닥에는 세 명의 남자가 비참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었다. 팔이 부러진 자, 온몸에 힘이 빠져 엎드러진 자, 그리고 정신이 파괴되어 넋을 잃은 자. 그들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패배한 짐승들처럼 고통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박진우는 모든 소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흐트러진 제복 옷깃을 다시 한번 바로잡았다. 손목의 단추를 잠그고 구겨진 넥타이를 바로 매는 그의 손길은 침착하고 메더지체스키했다. 마치 방금 전까지 격렬한 싸움을 벌인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용모를 점검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평온함은 주변의 충격과 경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를 더욱 비현실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다. 김성태 지점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수연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창구 너머에서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몇몇 고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촬영하려 했지만 박진우의 시선이 스치자 황급히 손을 내렸다. 그의 존재감은 이제 그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되어 있었다. 박진우는 바닥에 널브러진 세 남자를 한번 둘러본 뒤 천천히 자신의 원래 자리였던 출입문 옆 보안 데스크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낡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112, 즉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 지점장 역시 이제라도 경찰이 와서 이 끔찍한 상황을 수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박진우의 손가락이 누른 번호는 112가 아니었다. 그는 익숙하게 단축 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잠시 동안의 연결음이 흐른 뒤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 보안. 헌병대 특수임무대입니다. 박진우는 창밖을 무심하게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그 어떤 때보다도 낮고 차분했으며 군인 특유의 간결하고 명확한 말투가 묻어나왔다. 수고한다. 여기는 예비역 상사 박진우. 현재 강남구 테헤란로 신환은행 강남 지점이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다. 박 상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상대방은 박진우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상급자에 대한 예의를 넘어선 전설적인 인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묻어나왔다. 현 시간부로 상황 전파한다. 박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황철민 일당을 흘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사건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열했다. 민간인 3명이 은행 내부에서 소란 및 기물 파손을 시도, 제지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 현역 군인 예비역을 공격했다. 반복한다. 민간인의 군인 대상 흉기 공격 사건 발생. 현재 용의자 3명은 모두 제압된 상태. 현장 보존 중이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다급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상사님, 즉시 관할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 상황 전파하고 최단 시간 내에 특수임무대 출동시키겠습니다. 현 위치 좌표 전송 가능하십니까? 알겠다. 좌표 전송하겠다. 추가로 이들은 조직폭력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측에도 공조 요청해서 이들의 배후 조직까지 모두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 책임자는 나, 박진우 이름으로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박진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휴대전화를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 내용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바닥에 쓰러져 있던 황철민의 귀에 천둥 소리처럼 밝혔다. 헌병대 특수임무대 황철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자신의 연줄과 돈을 이용해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껏해야 폭행죄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민간인의 군인 대상 흉기 공격. 이것은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 중범죄였다. 경찰이 아니라 군대가, 그것도 헌병대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는 특수임무대가 직접 움직이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신의 뒷배를 봐주던 부패 경찰이나 정치인들의 힘이 전혀 미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의 범죄 조직은 이제 단순한 경찰 조사가 아니라 군대의 정보망과 수사력에 의해 뿌리까지 뽑힐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황철민은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박진우를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저항의 기색은 없었다.
오직 살려달라는 애원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마주한 자의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냥 경찰을 부르면 되잖아. 왜 군대를 끌어들여? 이건 그냥 사소한 다툼이었을 뿐이야. 박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소한 다툼. 박진우가 나지막이 반문했다. 내 놈이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고 젊은 여직원을 희롱하고 내게 흉기를 꺼내 들었을 때 이것은 이미 사소한 다툼이 아니었다. 그리고 내 놈이 내 군인 신분을 확인하고도 덤벼들었을 때 내 놈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는 황철민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먼 곳에서 다가오고 있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너희 같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처리하는 것이 내가 군복을 입고 평생을 바쳐 배운 유일한 기술이다. 그리고 나는 내 일에 있어서는 사소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일반적인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그것은 더 낮고 더 위압적이며 더 신속하게 다가오는 군대의 기동 사이렌 소리였다. 공포의 서곡이 마침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그것은 단 한 대의 차량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대의 차량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중후하고 위압적인 화음이었다. 마침내 은행 앞 도로에 급정거하는 타이어 마찰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황철민 일당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의 마지막 마침표와도 같았다.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로 쏠렸다.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것은 익숙한 흑백 도색의 경찰차가 아니었다. 도로를 막아선 것은 짙은 국방색의 육중한 군용 차량들이었다. 차량의 문에는 날카로운 독수리 문양과 함께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잠시 후 차량들에서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헬멧, 각종 진압 장비로 무장한 군인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일반 병사가 아니었다. 한눈에 봐도 극도의 훈련을 통해 단련된 인간 병기들이었다. 그들의 등에는 MPSDT Military Police Special Duty Team라는 흰색 글자가 서늘하게 박혀 있었다. 선두에 선 팀장이 손짓을 하자 대원들은 완벽한 전술 대형을 갖추어 은행 입구를 신속하게 포위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소음도 없었다. 오직 절도 있는 군화 소리와 장비들이 부딪히는 금속성의 소리만이 긴장감을 고조시킬 뿐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잘 짜인 군사 작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압도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팀장으로 보이는 젊지만 계급이 높아 보이는 한 장교가 은행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널브러진 황철민 일당을 차갑게 훑어본 뒤 곧장 방 한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박진우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그의 차갑고 엄숙하던 얼굴에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존경과 경외, 그리고 오랜 전설을 직접 마주한 자의 경이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박진우에게로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위 이강혁 박진우 상사님께 대하여 경례. 그의 목소리는 크고 우렁찼으며 박진우라는 이름 석자에 최대한의 존경심을 담고 있었다. 이 광경은 은행 안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젊은 특수임무대 대장이 낡은 제복을 입은 늙은 보안요원에게 저토록 깍듯하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김성태 지점장은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는 박진우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현역 특수부대 대장이 쩔쩔매며 경례를 붙일 정도의 거물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진우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경례를 받았다. 그는 이강혁 대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수고가 많다. 이 대위. 현장 상황은 보고받은 그대로다. 예. 상사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강혁 대위는 다시 한번 경례를 붙인 뒤 차갑고 단호한 지휘관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뒤에 대기하던 대원들을 향해 턱짓을 했다. 용의자 전원 체포한다. 특히 주범은 군인 대상 흉기 공격 현행범이다. 일체의 저항을 불허한다. 연행해 명령이 떨어지자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황철민 일당에게 다가가 마치 물건을 다루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들을 제압하고 결박했다. 황철민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치려 했지만 한 대원이 그의 목덜미에 급소를 가볍게 누르자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저항의 의지를 잃고 말았다. 그들은 더 이상 뒷골목의 왕이 아니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 앞에선 한낱 범죄자에 불과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뜨거운 물 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박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공포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놀라셨을 텐데.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강혁 대위나 황철민을 대할 때와는 달리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이 어린 여직원이 공포 속에서도 자신보다 먼저 다친 할머니를 걱정하고 부당함에 맞서려 했던 그 용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물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거친 손으로 전해졌다. 고맙다. 아가씨. 덕분에 정신이 좀 드는군. 그의 짧은 한마디에 이수연은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다. 그 사이 이강혁 대위가 다시 박진우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상사님, 용의자들의 신원은 모두 파악되었습니다. 주범 황철민은 현재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흑룡파의 중간 보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사님의 요청대로 즉시 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공조하여 금일 중으로 흑룡파의 본거지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소탕 작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 사회의 독버섯 같은 놈들을 뿌리까지 뽑아버리겠습니다. 박진우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복잡한 것을 싫어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 완전히 제거한다. 그것이 그가 평생을 군인으로 살며 배운 유일하고도 확실한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 헌병 대원들이 황철민 일당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황철민은 연행되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박진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증오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순수한 공포와 왜 하필 자신이었냐는 절망적인 의문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평생을 약자들을 짓밟으며 살아왔고 단 한 번도 자신이 약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진짜 강자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진짜 힘은
목소리를 높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시스템 그 자체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은행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평온함과는 다른 경외감이 섞인 무거운 정적이었다. 평범하기 그지없던 은행은 이제 군사 작전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낡은 제복을 입은 늙은 보안 요원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인 그가 조용히 서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헌병들이 떠난 후에도 은행 안의 시간은 한동안 흐르지 않았다. 이강혁 대위는 부하 몇 명을 남겨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고 곧이어 도착한 경찰 감식반이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김성태 지점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한 곳 출입문 옆에 조용히 서서 창밖을 내다보는 한 남자의 등에게로 향했다. 박진우는 손에 든 찻잔의 미지근한 온기를 느끼며 복잡하게 돌아가는 은행의 풍경을 등지고 있었다. 그의 귀에는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경찰의 무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에 분주한 테헤란로를 향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시간의 강 저편에 있는 과거의 어느 한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방금 전의 소란과 폭력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것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녹슬었을 것이라 믿었던 하지만 여전히 피처럼 선명하게 살아있는 야수와도 같은 본능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이 본능을 제어하고 갈고 닦아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가장 예리한 칼날이 되었다. 그 칼날에는 이름이 있었다. 하얀 유령 화이트 고스트. 박진우의 눈앞에 중동에 자결하는 태양과 모래바람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20여 년 전 적대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졌던 인질 구출 작전. 그는 당시 팀의 선임하사로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아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침투했다. 그들의 존재는 유령과 같았다. 소리 없이 움직이고 흔적 없이 목표를 제거했다. 하얀색의 특수 사막 위장복을 입고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들을 향해 살아남은 적들은 공포에 질려 하얀 유령들이라 불렀다. 기억의 파편이 날카롭게 스쳐 지나갔다. 동료의 거친 숨소리, 화약 냄새,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적의 눈빛, 손에 쥔 차가운 총기의 감촉과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던 미세한 진동, 그는 수없이 많은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에게 전투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라 냉철한 계산과 정확한 실행만이 존재하는 하나의 과업이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망설임은 곧 죽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얼리고 오직 임무만을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그는 최고의 군인이었다. 국가와 동료들은 그를 신뢰했고 적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다.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라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다가 군인으로 죽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아내 서연을 만나기 전까지는 김서연. 그녀는 군 병원의 간호사였다. 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그녀를 처음 만났다. 언제나 무표정하고 강철 같던 그의 세계에 그녀는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렸고
그 안에도 평범한 인간의 감정이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그의 훈장이나 계급이 아니라 그의 상처와 고독을 먼저 보아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와의 결혼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는 처음으로 임무가 아닌 돌아가야 할 집이 생겼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두렵게 만들었다.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지만 그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는 점점 더 위험한 작전에서 돌아올 때마다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밤을 새웠을 그녀의 얼굴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던 해외 파병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1년 만에 돌아온 집에는 그녀가 없었다. 대신 그를 맞이한 것은 의사의 담담한 통보였다. 위암 말기. 그가 적들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녀는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가 임무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자신의 병을 끝까지 숨겼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명예도, 동료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그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남은 모든 시간을 그녀의 곁에서 보냈다. 앙상하게 마른 그녀의 손을 잡고 그는 평생 흘릴 눈물을 그 몇 달 동안 모두 쏟아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약속을 받아냈다. 진우 씨, 이제 그만 총 내려놓고 평범하게 살아줘요. 더 이상 위험한 일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조용하고 평화롭게 나이 목까지 살아줘요. 약속해 줄 수 있죠. 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와 그녀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미련 없이 군복을 벗었다. 국가는 그의 전역을 만류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하얀 유령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일부러 세상의 소음에서 멀어졌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했고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다. 퇴직금은 대부분 기부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겼다. 그리고 이 은행 보안 요원 자리를 구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예롭지 못한 자리였지만 그에게는 최적의 선택이었다. 그는 그저 이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사람들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 평범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하지만 오늘 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황철민 일당의 오만함과 폭력은 그의 아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내가 그에게 원했던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불의에 눈 감지 않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적극적이고 가치 있는 평화라는 것을. 그녀는 그가 군인 박진우를 버리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파괴가 아닌 수호를 위해 사용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상사님, 이강혁 대위의 목소리가 그를 과거의 기억에서 끌어냈다. 박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모든 현장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는 철수하겠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은 제가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대위는 다시 한번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박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헌병들과 경찰들이 모두 떠나고
은행은 마침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김 지점장이 다가와 그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이며 감사와 사죄의 말을 전했지만 박진우는 그저 괜찮다는 손짓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전장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서연아, 나 약속 잘 지키고 있는 거 맞지?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을 지켜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고요한 평화의 미소였다. 그날의 소동이 있고 며칠이 흘렀다. 신한은행 강남 지점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평온을 되찾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더 깊고 단단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은행 직원들은 더 이상 나른한 표정으로 고객을 맞이하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보이지 않는 자부심과 활기가 넘쳤다. 그들의 일터는 더 이상 단순한 돈을 다루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전설적인 영웅이 지키고 있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 되었다. 황철민과 그의 조직 흑룡파는 그날 이후로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군 헌병대와 경찰 광역수사대의 합동작전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대서특필로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소식을 전했다. 황철민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행각들이 낱낱이 드러났고 그와 연계되어 있던 부패한 인물들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갔다. 그 누구도 그들을 구제해주지 못했다. 그들이 건드린 상대는 단순히 힘센 노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황철민은 군인에 대한 흉기 공격이라는 죄목이 추가되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성태 지점장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실적에 목매고 강자 앞에서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는 나약한 관리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은행에 그리고 자신의 직원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리더가 되었다. 그는 본사에 직접 연락해 박진우의 정식 직원 채용과 최고 등급의 대우를 요청했다. 물론 그의 경력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박진우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본사에서는 이례적인 요청에 의아해했지만 김 지점장의 단호한 태도와 알 수 없는 윗선의 압력에 결국 그의 요구를 모두 수락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수룩한 신입 행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어떤 진상 고객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박진우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보안 요원이 아니었다. 인생의 스승이자 자신을 지켜준 은인이었다. 그리고 박진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본사의 파격적인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예전과 똑같이 출입문 옆에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제복은 예전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 그의 자세는 그 어떤 흐트러짐도 없이 꼿꼿했다. 그는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눈을 감은 채 보냈지만 이제 은행 안의 그 누구도 그가 졸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저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이 공간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가끔 은행에는 그날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박진우의 얼굴을 흘끔거리며 구경하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내 은행을 감싸고 있는 평온하고도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조용히 용무만 보고 돌아가곤 했다. 그곳은 더 이상 가십거리를 찾는 장소가 아니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실한 일상이 조용히 흘러가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공간이었다. 어느 날 오후 모든 업무가 끝나고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할 때였다. 이수연이 평소처럼 박진우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박진우는 천천히 눈을 뜨고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물었다. 선생님, 그날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이었다. 박진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빌딩 숲 너머로 붉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무서웠지. 예상치 못한 대답에 이수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내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내가 힘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나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서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이 되어 이수연의 마음에 와 닿았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폭력을 휘두르는 능력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일어서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평범해 보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연은 진심을 담아 깊이 허리를 숙였다. 박진우는 그저 부드러운 미소로 답을 대신했다. 이수연이 떠나고 은행 안에는 박진우 혼자 남았다. 그는 다시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그의 귓가에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가 맴돌았다. 평범하게 살아줘요. 그는 이제 그 약속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평범한 일상이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용기 위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꽃을 지키는 이름 없는 정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하얀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신한은행 강남 지점의 보안요원 박진우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주 오랜만에 그는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평범한 이웃이 사실은 세상을 지키는 숨겨진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어떤 장면이 가장 통쾌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